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해지만 우리 경제는 홈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현안들 짚어보고 해법 논의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얘기를 올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겠죠. 예, 우리가 지금 금년의 성장률은 한 2.8%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2010년대의 어떤 일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초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그 2017년 성장률이 3.1%로 3% 드디어 넘었고 그다음에 수출도 증가하고 있어서 수출 증가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은 계속 3%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죠. 금년에 들어와서 그 기대가 좀 많이 무너진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실망도 더 됐고 그다음에 금년의 성장률은 지금 일단 정부는 2.6에서 2.7%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2012년에 이후에 최하의 성장률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그 민간 연구원들은 그것보다 약간 낮은 한 2.5%, 무디스는 2.3% 성장률일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가 회복되려면은 그러면은 수출 계속 유지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도 증가해 줘야 되고 그리고 투자도 증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변수들이 다 지금 올라갈 추세는 아닐 것 같아요. 국제 경제도 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소비자들도 다 좀 그 실망이 커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비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다 또 투자를 기업들이 할 거냐 그것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상당히 좀 우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산과 소비, 투자 3대 축 모두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래서일까요? 경제계 역시 좀 새해를 맞이하는 그 표정이 밝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어제 신년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좀 관측이 됐죠. 예, 특히 좀 그 대통령이 경제인 회의에 좀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실망감이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경제팀에서 좀 혼선이 많았죠. 지금 청와대 팀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상적으로 좀 복지 후생 정책을 높이고 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졌고 거기에 비해서 기재부나 그 정부 측에서는 좀 더 실리적인 좀 시장 위주로 나가자는 그런 그 견해가 서로 좀 마찰이 돼가지고서 경제 정책에서 좀 혼선이 있었고 그게 또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많이 깎았는데 금년에 좀 약속은 제2의 경제팀은 그런 혼선을 하지 않겠다. 그 굳건하게 좀 시장 위주로 가겠다 그런 약속을 좀 하긴 했지만은 지금 시작 상태에서는 그게 진짜 실현될지가 조금 좀 애매하네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많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은 그 연말 연초에 그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사항에서 좀 청와대가 자기네들의 그 과거의 생각에 따라서 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또 혼선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얼굴만 바뀌고 혼선은 계속되는 그런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생깁니다. 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경제는 좀 원팀이다 이런 목소리를 강조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의 신년사에서도 좀 느껴지는 바가 좀 상당히 좀 취임이 막중하다 뭐 이런 느낌이 보이는데 기대를 좀 해도 이기 경제팀에게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글쎄요, 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청와대에서 자기네들의 이상적인 그런 그 움직임을 좀 자제시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시장에 따라서 좀 그 복지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 뭐 최저임금 정책이나 뭐 52시간 정책을 속도를 좀 둔화시킬 수가 있을까? 좀 그런 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그 둔화시키지를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다만 얼굴만 바뀌었지 그냥 그런 혼선 제도가 계속되는 그런 염려가 좀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비와 그 투자
늘려야 되는데 수출도 우리가 좀 늘렸으면 좋겠지만 수출은 우리가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예. 외국 경제를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려면은 너무나 큰 어떤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도 또 올리고 그다음에 52시간 도입도 거의 기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쇼크를 피할 수 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기존과는 달리 경제의 성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시각이 많은데요. 당장 대형 공공 인프라를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데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면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는 1990년대, 2000년대 일본이에요. 일본에서도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뭐 사람들이 거의 없는 마을에 아주 비싼 그 다리 같은 걸 세워놓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 별로 가지 않는 운동장 같은 거 대형 운동장을 만들고 그래가지고선 일단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 짓는 상태에서는 좀 실업이 줄어들지 몰라도 이제 끝나면은 다시 실업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그 유지비가 너무 비싸가지고선 뭐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그런 걱정을 언제든지 좀 하게 됩니다. 2019년 우리 예산을 봤을 때는 그것을 좀 줄이려고 큰 SOC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작은 인프라 도시 도서관이나 도시 회관이나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이제 지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때 이런 프로젝트 가지고는 뭐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GTX 큰 고속도로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계속 좀 일본의 그 상황이 좀 염려되고 그 다음에 주로 그런 프로젝트들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수요는 수도권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GTX도 지금 수도권을 위주로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또 나중에는 그 지방 균형 발전을 원하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해단체들의 또 마찰을 빚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되네요. 알겠습니다. 경제에 그야말로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부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저임금이 좀 급격히 인상된 데 따른 부작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부가 대책 마련을 좀 부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에 해결되기는 좀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또 이번에 10.9%를 올린다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올리면은 좀 파장이 상당히 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09년서부터 2018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은 한 20% 올라갔어요. 그리고 협상 임금이 한 50% 올라갔는데 최저임금은 98%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국에서 그 최저임금을 올릴 때 뭐 일자리 손실이 거의 없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외국에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크게 올렸기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이번에도 10.9%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을 가미하면은 그러면 이게 한 7번째로 가장 높게 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도입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그 성장률이 작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파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부 분석가들은 작년에 하도 타격이 컸기 때문에 금년의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이렇게 빨리 오르면은 그 무인 그 시스템 사용이 더 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소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 기업 작은 상점이든지 어떤 작은 기업이든지 그걸 운영할 때 그 리스크가 따르는데 그런데 그냥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면은 리스크 없이 거의 자기만큼 돈을 벌 수가 있다면은 이런 리스크를 가미하면서 경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염려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악재가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의 선택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좀 주력을 좀 올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두 가지 요소를 올려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올려야 되고 지금 수요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는 규제 개혁이 제일 많이 얘기되죠. 우리가 규제 개혁을 계속하려고 하지만은 상당히 우리나라 규제 체제가 상당히 얽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도입하겠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가지고선 작년서부터 도입하려고 했지만 법 개정이 늦어져가지고선 지금 금년서부터 도입될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창업하고 그 다음에 신상품 개발에 대해서 주로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활성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 물건들을 상업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화를 시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영향받는 그 관계자들 우리가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되는데. 파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반발을 하게 되겠죠. 이거 우버 같은 게 좋은 예인데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그 생산성 증가는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체제도 이번에 좀 확립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